네,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뒤 시작합니다. 오늘 패널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김성회 싱코아이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분이 나오신다니까 벌써부터 유튜브 댓글이 화려합니다. 쭌쭈님, 요즘 4인방을 그 녀석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다른 분 한 분이 오늘 그 녀석들 나오는 날이죠?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박성태 앵커 조금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목소리가. 지난 수요일 밤에 박원석 지난 수요일 밤에 여파입니까? 의원님과 두 분이 그 그날이었어요? 끝나고 이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다가 집근처에 가서. 집근처에서 걱정했는데 그때 스쳐갔던 바람이 약간의 그날 날은 포근했는데 포근했죠. 예, 예. 또 우리가 좀 걱정은 많이 했지만 예. 하단에서 주무신 거예요? 아니 그럼?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교수님이 사실만 말씀하셔.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예,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구의 서문시장을 방문했죠. 대구시장 출마했습니까? 아니, 용산 가까운 데는 남대문 시장이 있는데 굳이 서문시장까지 간 이유가 뭔지 이 부분하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또 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체포가 됐고요, 태국에서. 이 부분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서문시장에 사실 대통령과 함께 가는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사가 혼자 저렇게 가고 시민들 또 상인들에게 소나타는 모양도 있었습니다. 양말을 저렇게 사서 제가 그 300컬레를 사서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보통 시장은 정치인들이 가는데 배우자가 가는 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김근식 교수님 얘기 또 들어볼까요? 혹시?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정 정도 이제 기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보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경계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에 대한 판단은 조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전에 가서 그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했던 것은 저는 충분히 예. 대통령 배우자로서는 여느 배우자들 다 하는 일이고요. 그렇죠. 특히 연말 연초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 그다음에 사각지대 이런 데 가서 봉사를 스스로 하는 것이 예. 당연히 배우자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끝나고 오후에 이제 서문시장을 가서 이것저것 이제 먹방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만나서 또 스킨십도 하고 그랬는데 그 오후에 서문시장 일정은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좀 넘어선 것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넘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배우자로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김근식 교수님 본인이 손을 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김근식 불안하네요. 교수님. 손을 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넘을 하니까. 내다가 살짝 발을 빼고 그렇죠. 공문 받으실 것 경계선에 같아요. 지금 있는 김건희 여사님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은 경계선에 서 있는 경계선에 있고 예. 지금 경계선에 있는 건 역시 김근식 교수님도 나도 경계선에 경계선에 있다 보니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생각에 팩스가 여기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 공문 팩스가 걸쳐 위험해 있군요. 보입니다. 걸쳐 있구나. 임 수도권의 당협위원장이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설 앞두고 대통령 배우자가 우리 사회에 조금 이제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뵙는 그런 행보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장을 저렇게 돌고 시장에서 먹방하고 이게 정치인들이 명절 앞두고 전형적으로 하는 그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그 배우자라는 김건희 여사의 위치 그것만 딱 제외해놓고 보면은 전형적인 유세 모습이에요. 연호만 없었고 악수만 안 했지. 다음 그래서- 선거를 준비하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경계선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계선보다 선 바깥으로 조금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이 있으셨지만은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서 조금은 좀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지면 되지 배우자까지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그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렵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당시에 이제 선거 캠페인 당시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조용한 내조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조용한 내조 아니고 활발한 내조를 하더라도 밀린 숙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밀린 숙제를 안 해요. 결자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이 정부에서 아무런 결자해지를 안 예를 하니까. 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수사도 안 하고 그래서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거 네, 말씀하시나요? 전부 무혐의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곱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밀린 숙제 안 하고 결자해지 안 하고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내조를 해도 뭐 구설에 오르고 계속 이제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보실 일이 있느냐. 뭐 수많은 의혹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만 하겠습니까? 뭐 숙제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 숙제는 숙제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숙제겠지만은 일단 뭐 사법 처리 과정에서 뭐 혐의가 없는 거는 혐의가 없는 대로 또 기소가 안 된 건 기소가 안 된 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뭐 먹방이라든지 뭐 손하트하고 그런 걸 가지고 정치인 유세에 똑같다. 과하다 하시는데 뭐 어떤 면에서 과한지는 모르겠어요. 정치를 하시면 안 되는 사람이 와서 지금 선거 때도 아닌데 한 게 아마 뭐 좀 눈에 거슬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한 행동을 했었던 대통령 배우자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그동안 아주 옛날로 가면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해요. 근데 뭐 예. 기억 못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오늘의 일정조차 대통령 배우자 또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국민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해서도 다 본인들이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지금 이 행보가 노출이 돼서 국민들이 정말 왜 이렇게까지 지나치냐 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 하면 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국민의 판단에 맡길 일이지 오늘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를 이렇게 막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설 앞두고 어디에 가서 좀 민심을 만지면 좋겠어? 라고 여사님이 물어봤던가 아니면 대통령실의 정무 라인에서 확인했던가 예. 둘 중에 하나겠죠. 어디로 봐도 봉사적인 성격은 없고 정치적 성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즉 그것이 배우자인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든 아니면 무엇이 됐든 내가 정치적 존재다. 혹은 여사님이 정치적 존재다라는 대통령실 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대구를 한번 좀 만져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판단에 따라서 움직인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정치 행보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조용한 내조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도 뭐 배우자 막상 돼보니까 할 게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좀 한번 잡아봐라고 여사님이 말씀하셨는지 예. 그러면 한번 잡아봐라고 대통령 비서관이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앞으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좋습니다. 예. 예. 좋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아니 활동하시는 게 좋다고요. 예. 왜? 아니 대통령이 부인께서 활동하시는 걸 제가 꼭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아내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 겸손하게 잘하라고 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건 과연 겸손하게인가 이 부분을 지금 잠깐 얘기로 했었고 자, 잘하는 건 또 뭔가 이 부분을 이제 좀 얘기를 했을 그러니까 수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이제 선거 기간에는 이른바 뭐 합격력 의혹 부풀리기에 이제 시달렸기 때문에 예. 조용한 내조를 충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어떤 스타일이나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적극적인 또 지지층들 또 셀럽이기 때문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행보가 일정 정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상승 그리고 신년 인터뷰에서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배우자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순방 가면 배우자 가야 되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수행하는 공개적인 대외 행사에 대통령 배우자가 항상 같이 가야 될 또 행사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노출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근데 관례적으로 네. 앞서 이제 과연 조용한 내조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는 네.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계속 굳이 조용할 필요가 있냐라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왼쪽 편분들의 얘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속과 다르지 않냐가 이게 조용하게는 그때 당시에 이제 낮은 자세로 조용하게 예. 내조하겠다 했는데 스타일이나 성격상 할 수가 없다. 조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나오실수록 좋습니다.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수위 조절이 우리 김근식 교수님 이렇게 수위 조절 어려워하시는 거 전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예. 조선일보 인터뷰 어려우시죠? 나온 것처럼 어렵긴 해요. 근데 대통령이 한 말은 다시 되돌려주고 싶어요. 대통령이 공상 한 말이 비판할 때도 정확해요. 강하게 하셨었는데 네. 아니 대통령 한 말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잘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 할 일이 많다. 여기까지는 저는 국민들이 다 대충 이제 이해를 해주는 판인데 겸손하게 잘하라고 했다는 것이 저는 앞으로 주는 방향성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내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네. 다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저렇게 시장에 가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행위로 보일 수 있는 하는 거는 저도 본 기억이 없어서 아까 윤석 대변인님은 오래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적 활동 이건 적절한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이 행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예. 오전에 복지관에 가서 급식 봉사하고 오후에는 지금 자영업자나 민생경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직접 가서 좀 위로한다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배우자의 예. 어렵고 낮은 곳에 가서 좀 다져본다라는 어루만져 준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해석인데 봉사활동의 일환이라는 네, 그렇게 거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보이기에는 이제 정치인 행보로 보일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조선일보 이야기한 것처럼 겸손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네,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을 하실래다가 살짝 이제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렸는데 성격이나 스타일상 조용한 내조가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자영업자들이나 그 민생경제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 저건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좀 선을 넘는데 요게 이제 본인의 어떤 성격이나 스타일하고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김건희 여사가 유사한 유의 그런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제 그때마다 관심의 초점이 되고 또 뭐 구설에 오르기도 하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성격이나 스타일이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좋습니다. 저는 뭐 배우자 스타일에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예. 이제 그런 어떤 내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때로는 선을 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지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결자해지가 안 된 상황에서는 뭘 해도 그게 곱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뭘 해도 야당에서는 이제 시비거리로 항상 삼을 거고 지금 이제 특검 문제 민주당에서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다른 공범들은 다 이미 기소돼가지고 형을 살고 있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건을 종결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홀딩이에요. 근데 수사를 안 해요. 얼마 전에 법정에서 검사의 입에서 통정매매에 그냥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게 아니고 본인이 가담했다는 그런 예. 발언까지 나왔는데 근데 수사를 안 해요. 소환도 안 하고. 그러면 이거는 검찰의 속내는 뭐냐면 이거 우리 수사 못한다. 하려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이거 수사할 수가 없다. 다른 방법은 특검밖에 더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 못하면.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민주당이 얘기했던 특검이 좀 무리한 정치 공세로 비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그걸 꼭 무리하다고 볼 수 있느냐. 검찰 입장에서 차라리 특검이 가져가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이거 할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종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오면 이제 도이치모터스로 숙제를 가니까. 안 끝내서. 그 숙제에 대해서 제가 수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몰라요. 왜 그러면 종결을 안 짓고 있는지 그거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오늘 대구 일정 관련한 얘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도이치모터스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머리가 숙제를 안 했어. 혼란스러운데 제가 그래서 공개 행보를 할수록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아하시네. 그 이런 행보 말이죠. 이게 국민들이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인 대통령의 뭐 예를 들어서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 그럼 내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숙제를 안 한 사람이 이래도 돼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면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예를 들자면 그 대통령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논란들은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있잖아요. 뭐 힐러리 같은 경우는 남편이 대통령 시절에 무슨 뭐 의료보험 관련해서 자기가 무슨 직을 맡았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우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봐요. 근데 자꾸 숙제를 안 했는데 이걸 하느냐. 그 숙제에 초점을 맞추시니까 이 오늘 대구 일정에 관련해서도 좀 안 좋게 보시려는 이거 숙제를 환기하는 겁니다, 계속. 예, 대구 일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숙제고. 보시면요.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처음에 사과했을 때 조용히 아내로서의 내조만 하겠다라는 발언 뒤에 무엇이 만들어졌냐. 제2부속실을 안 만들기로 했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 뭘 만드냐. 개인이고 사생활이다. 일정 없다. 예. 라고 말했던 지난 6월에 경찰이 동원돼서 이 여사님을 경호했던 게 25차례였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비공개로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지율이 좀 올라오니까 공개 활동까지 전환을 했는데 여전히 부속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실이 무슨 대통령 부인의 시중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내야 되고 어디를 찾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한 다음에 그 부속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건 무슨 예를 일이 들어 생기든 예전에 뭐 제2부속실장. 그렇죠. 제2부속실장이 여사님의 일정과 관련돼서 책임을 지고 나중에 뭐 누가 물어보더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 발언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 하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누가 잡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제1부속실이 아니고 심지어는 다른 부처에서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에서 다른 이 비서관 쪽에서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면 도대체 김건희 여사 행보는 어쨌든 대통령실 예산으로 움직이는 건데 누가 정하고 해서 움직이는 거냐에 답변을 못하는 상태.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2부속실을 만드시고 공개 활동을 꾸준하게 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미디어 트리뷴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쭉 이제 칠판에 적어놨는데요. 최근에 조금씩 오르긴 했어요. 좀 더 긴 시간으로 보면 예전에 20%, 뭐 갤럽 조사였지만 20%대도 있었기 때문에 갤럽 조사도 좀 올랐고요. 오르긴 했는데 부정평가도 좀 떨어지긴 했고. 근데 여전히 부정평가가 더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좀 올랐지만 부정평가가 여전히 훨씬 많아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은 지금 저런 여론 추이에 대해서 낙관할 게 아니고 오히려 신경을 더 써야 될 상황이죠. 자칫 여기서 조금 낙관했다가 제가 보기에는 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언제 제일 안 좋았나 보면은 그러니까 취임 초에 인사 논란이 굉장히 불거졌을 때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준석 그 사태 때 결정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바닥을 쳤거든요. 예. 근데 지금 비슷한 먹구름이 지금 국민의힘에 또 몰려오고 있어요. 뭐 그 유승민 그 전 의원 견제하느라고 골대 옮기기를 넘어서서 예. 지금 나경원 주저앉히기 이걸 뭐 대통령실이 나서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자연스럽게 이게 저는 그 야당과의 어떤 마찰이나 예. 야당과의 갈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당내 일종의 자중질환 그리고 대통령실의 너무 지나친 당무 개입 그로 인한 당내의 반발 이게 또 한 차례 그 대통령 국정운영 이 수행에 있어서 걸림돌이. 근데 이 걸림돌은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놓는 거잖아요. 늘 집안 그럴- 싸움이 지지율의 아킬레스건이다. 네, 그럴 위험성이 저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주제를 받아서 마건수 의원님이 방송을 이제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시죠. 이제 넘어갑시다라는 조금 아니면 조력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나경원 전 의원인 당 대표에 출마할지 안 할지 단답형으로 일단 대답을 어떻게 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출마할 걸로 보십니까? 출마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출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게 아닌가.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이 출마. 너무 긴가. 예. 지금 자꾸 선안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김우식 교수님이 이제 표현이 명쾌하지가 않은 왜냐하면 그런 경향이 네,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이제 이른바 사회수석에 나타나서 직접 브리핑을 해가지고 나경원 부위원장의 이제 그 기자간담회 발언을 이제 공박을 했잖아요. 예. 공박을 했는데 저는 그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보이지 않게 물밑에서 조율을 해서 나경원 전 대표를 이렇게 좀 설득을 하거나 이런 작업은 뭐 정치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해요. 예, 근데 출마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출마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테러가 차단돼 버린 출마할 거예요. 거다. 테러가 차단돼 버렸다는 거죠. 출마할 거다 그러니까. 요즘 김근식 교수님 보면은 예. 단답으로 얘기하는 걸 잘 얘기를 못 하고 말이 길어져요. 자꾸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기술적이 된 거죠. 예, 뭔가 지금 굉장히 처지가 어렵나 봐요. 저는 출마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봐요. 출마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김세현 한다. 선생님은 간다. 네. 그러면 현재 3대 1로 저희 수요일의 녀석들 평가로 본다면 3대 1로 나경원 전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거다. 예, 그러니까 윤희석 사실 뭐 대변인. 윤희석 전 대변인도 안 한다라기보다는 윤핵관들 안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닌가. 아니, 그런 예. 뜻은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출마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언을 하고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이냐까지 생각을 하면 예. 그건 부정적으로 봅니다. 뭐 전화 같은 거 안 받았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9시니까 9시 8분쯤에 들어가겠습니다. 9시 8분쯤에 나중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 대변인의 말씀은 출마 선언을 하고 나중에 완주는 안 한다는 거는 중간에 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딜이 용산과? 아니라요. 이게 전당대회를 나갔을 때 이게 다른 무슨 전당대회가 아니라 여당으로서 여당에서 당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여론조사에서 한 30% 정도로 1등이잖아요. 예. 대통령과 갈등이 있다고 알려진 이후에 이렇게 극명하게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다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했을 때도 똑같이 그 30%가 유지될 수 있느냐. 그리고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 레이스 동안에도 그런 그 지지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조력자들도 적어질 것이고 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그래서 완주가 지금 가능하냐. 말씀을 이제 좀 더 쉬운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른바 친윤 쪽에서 집중 공격을 하면 지지율도 무너지고 나경원 전 의원님도 출마 마음을 접을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통령실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공박의 예. 과정이 나경원 전 대표로 하여금 물러설 수 없게 만드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이 좀 저는 아쉽습니다. 물밑에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사회수색에 나서서 하니까 또 당연히 또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또 공개적으로 발언을 통해서 막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나경원 의원도 정치인이고 원내대표까지 했던 사람이고 서울시장 출마를 여러 번 했던 사람인데 출마를 여러 번, 예. 여기서 주저앉는다? 그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 입지가 아예 없어진다. 그럼요. 그래서 이게 테러를 오히려 차단해버린 듯한 저는 부정적인 작용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했던 적이 있는데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보기에 대통령은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지만 그의 임기는 어쨌거나 5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 임기가 끝나면 그 권력은 소멸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본인이 같이 가고 싶었는데 탄압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탄압을 정면에서 받고 쓰러지는 것이 그 뒤에 정치적인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더 될 뿐더러 유승민 의원도 보시면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예선 탈락 때는 사실 무슨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윤심이 실렵다라고 하지만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탈락을 한 예. 거란 말이에요. 김은혜 수석한테 탈락을 한 사람이 돼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거기다 심폐소생술하지 링게를 꽂아지 전부 다 해갖고 지금 윤핵관들 살려서 여기까지 놓고는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를 또 심폐소생술해서 여기까지 올려놓는 것을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 분들이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때릴수록 커진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이게 그 용산 대통령실 내막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객관적인 위치에서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뜨거우면 그거를 좀 이렇게 쿨다운 시키는 게 참모들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용산 대통령실은 참모들이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은 그 얘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참모들이 실행하기보다는 조금 묵히거나 아니면 눈치 보면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시죠. 예. 진언을 하거나. 근데 이분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대통령이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 그때 바로 그냥 펀치를 날리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내가 잘 이행해야지 뭐 이런 경쟁이 붙는 아니 그러니까요. 뭐 초기에 총선 경쟁을 하더라도 정무를 관리하는 참모들은 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나경원 의원 사태를 보면 전형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아이디어 수준에서 뭐 헝가리식 출산 대책을 얘기했는데 정부하고 조율이 당연히 안 됐겠죠. 결정된 게 없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사회수석이 나와서 저렇게 정색하고 공박하는 것도 그건 단지 정책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예. 그 뒤에 이어서 굉장히 험악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사실 원칙적으로 만약 그렇다면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뭔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면 잘라야죠. 아니 그것도 이제 못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건 또 사표 아니고 내니까 사실. 또 예. 근데 사표를 지금 안 받고 있어요. 그렇기 못하게 때문에 만들어 뭔가 다른 놓고.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리고 당내에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루에 몇 명씩 돌아가면서 거의 집단적인 정치적 구타를 하고 있거든요. 나경원 왕따시키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게 나경원 의원의 체급을 더 키워주고 있어요. 출마의 명분을 더 주고 있고 이 상황에서 정치인이 그냥 무릎 꿇고 굴복하면 예.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출마가 합리적 선택이죠. 아니 윤핵관들이 한마디 때릴 때마다 기자들이 나경원 의원한테 가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해서 하루 종일 마이크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설 전까지는 뭐 결심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목화 고민 중일 거로 보이는데요. 두 가지 변수라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윤 대변인 시간이 이야기한 없어서 한 가지 변수만 얘기해. 한 가지 변수면 지지율이죠. 지지율이 계속 앞서가는 선두권을 명확하게 선점하고 있느냐. 이게 좀 하락 추세가 생기느냐 하고 예. 하나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겁니다. 권력 의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말 끝나죠. 테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권력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볼 때는 아직은
그렇게 강하게 권력 의지를 또 잘 생각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변수가 결국은 결심을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 권력 의지로 표현되지만 아무도 지금 안 짚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이랑 그동안 입장이 달랐던 소위 말해서 비윤으로 확실한 사람이었으면 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공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가까운 인연이 있고 뭐 과거에도 원래 서울대 법대 동기죠. 동기는 동기는 아니고 아니고 동문이죠. 네. 1년 차이가 나죠. 예, 그런 이제 3년 차이. 3년 차이. 그런 죄송합니다. 정확하네. 3년 3년 차이. 예, 또 죄송합니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런 인연들이 남편분이 있기 동기시죠. 때문에 남편이 동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안 속아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짚어야 됩니다. 그냥 비윤을 그렇게 주저앉힌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그렇다면은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 위원장이고 그리고 기후환경대사 이 두 가지 중요한 직책을 10월에 거의 하루 차이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바뀌었던 이 뭔지 모르는 이 사정 변경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어떤 신뢰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짚어보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단순히 누구를 정해놨는데 갑자기 한다고 해서 주저앉힌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하기 저 어렵다는 지적이 일리 거예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잘못한 거는 양손에 떡을 들고 이 둘 다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당대표 출마 의지가 있었다면 그런 직책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니 본인이 그때는 그냥 받았는데 당대표를 출마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려놨어야 되는 게 맞죠. 진즉. 근데 거의 마지막까지도 둘 다 하면 안 돼? 이런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고 예.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또 딱 그러네. 하나만 좀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라는 우리에게서 미래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적임자에게 맡기기보다는 당대표에 출마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치인에게 사용했다는 거지, 이 카드를. 그래서 결국은 나오자마자 수석이 나와서 하는 말 족족 이렇게 반대하는 그림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저희는 대통령실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마저 하면 그걸 감안하더라도 예. 이번에 대통령실과 당내 윤핵관들이 이 나경원 의원을 거의 집단 린치하는 건 도가 지나쳤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칠판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FC 광고비 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한 이재명 대표 측은 정당한 광고 계약에 성남 FC가 대기업들과 맺은 거다라고 보고 있고 검찰에서는 사실상 인허가 변경 조건으로 준 돈이다. 그래서 제 3자 뇌물자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하면 두산그룹과 네이버, 차병원 등등등 그다음에 한 3개 정도 회사가 더 있습니다. 성남 FC라는 곳에 축구단에 후원을 했는데 이게 160억 원. 물론 이제 제가 후원이라는 표현 썼는데 광고랑 후원이랑 뭐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은 광고비다. 광고 계약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160억 원인데 물론 중간에 뭐 어떤 데는 희망살림이라고 다른 단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한 곳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봤는데 검찰이 보니까 정진상 실장이 알아서 이걸 다 챙겼더라.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실장이 다 챙겼으면 이거 그냥 성남 FC 건이 아니고 사실 여기에 성남시가 개입된 거다. 시가 개입해서 성남 FC에 대기업들이 후원하게끔 한 거다. 그래서 3자 뇌물죄다. 뭐 이렇게 보고 저도 있습니다. 칠판 한번 써. 예, 제가 펜은 예. 펜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 사건은 근데 뒤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건 아니냐가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사정들은 다 아실 테니까요. 예. 제가 검찰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게 3자 뇌물이라고 이제 뇌물이잖아요. 예, 뇌물은 나쁜 짓이죠.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돈을 준 것이 뇌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준 거죠. 사람들이 두산, 네이버, 차병원이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실제로 광고비를 집행했잖아요. 전체 160억. 예. 두산 같은 경우는 50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 50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두산이란 기업에서의 돈을 쓴 거잖아요. 예, 그렇죠. 범죄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뭘로 걸어야 되냐? 배임 혹은 횡령. 예. 배임 혹은 횡령으로 이 사람들이 기소가 돼야 됩니다. 그 일부는 제가 알기로 불구속 기사가 돼 있어요. 불구속 기소가 된 게 배임 횡령은 아니죠. 아, 배임 그거 좀 횡령으로 찾아봐야 될 해서 텐데. 예, 예. 다시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배임 횡령으로 해서 저 50억을 횡령해서 뇌물로 먹인 당사자 혹은 저 CEO 저 사람은 아주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검찰의 논리대로 하면. 예.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차병원도 40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이재용 부회장 그렇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말 제공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검찰이 이 건에 대해서는 배임과 횡령이라는 이 중요한 범죄 혐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그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 잘 꺼내셨는데요. 그 국정농단 사건 때 이재용 부회장이 배임 횡령만 있는 게 아니고 제3자 뇌물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을 하려면 배임 횡령이 그러니까. 꼭 따라와야 된다고. 같이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제3자 뇌물이 아닐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이 그때 이재용 부회장 했던 게 뭐냐면 최서원 씨 그 딸한테 말을 구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에서 승마협회에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당하다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똑같은 법리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우리 상식 수준에서 이 성남시장이 적극 행정을 통해 가지고 기업 돈 유치해서 구단 키운 게 뭐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법리적 해석 자체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만 입증되면 제3자 뇌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 배임 횡령이 같이 달지 않을지. 일련의 부정한 예전 청탁을 판례 50억 이런 원 게 썼으면 네. 그것은 배임이 당연히 그리고 같이 갈 수 적용돼야죠. 있는 거죠. 예. 근데 같이 안 갔으니까요. 제 얘기는. 저는 결국에 이거는 법정에서 예. 아주 치열한 법리 논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에 있어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쌍방이 뭐 다투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해요. 다만 이제 대가성 그리고 부정한 청탁 더 나아가서 예. 이제 제3자 이런 이제 법률적인 쟁점이 있죠. 과연 성남 FC를 제3자로 볼 거냐, 저걸 대가 관계로 볼 거냐. 이재명 대표 항변은 그거 아닙니까?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인허가권을 통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용도 변경이든 형질 변경이든 해줄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합법적인 광고 계약을 성남 FC가 예. 기업들과 체결하는데 성남 FC의 구단주로서 또 시장으로서 성남 FC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 근데 그 둘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다. 이 주장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입증해야 되는 건 검찰의 책임인 거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런 점은 있죠. 그 시민구단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 시민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업들로부터 후원이나 광고를 유치했었던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사례들까지 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거기에 있어서 어떤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특히 저런 이제 기업들이 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용도 변경이나 형질 변경이나 이런 걸 해줌에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민구단 운영에 있어서도 일정하게 광고를 광고 계약을 하거나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어떤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작용이 저는 반드시 따를 거라고 보고.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에 출석해서도 의견서 내고 별다리 답변하지 않은 것도 결국에는 법정에 가서 다투겠다라는 예. 의도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 얘기 좀 할게요. 유희석 대변인도 출연료 받으니까 얘기 좀 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아니 본질만 얘기하면 돼요. 뭐 두산이나 네이버를 왜 배임 횡령으로 안 하냐는 얘기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우도 봐야 된다든지 그거는 지금 이 얘기랑 다른 얘기입니다. 그 얘기할 시간은 없고 이 건만 보잔 말이에요. 자, 2016년, 2017년 딱 두 해만 두산이 20억, 22억을 지원을 해요. 딱 두 해만. 예. 그러고 나서 용도 변경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도대체? 그 다른 해는 그런 게 없어요. 돈을 안 줘요. 그럼 대가성 입증한 데서 시기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보는 거고 용도 변경의 대가로 성남 FC에 후원했다는 거죠. 조건을 그런 달았다는 정황이라는 말씀인 거죠? 조건을 다른 행정행위라고 볼 수밖에 예. 없지 않겠어요? 그걸 입증할 뭐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거예요. 이거는 법상식이라는 게 뭐 우리가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느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걸 아니라고 할 증거가 훨씬 더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부냐 제3자 뇌물이자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찰 수 있어요. 선의를 가지고 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 그러면 기부 영수증 끌어주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공제도 받고 그 두산과 네이버 차별원이 그렇게 했느냐. 그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정말 선의를 위해서 자기가 성남에 소재하는 기업이니까 성남 시민구단을 위해서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청탁 없이 돈을 기부했느냐. 저는 그건 아니었다는 것이 저는 검찰의 논리고 그게 저 설득력이 있다고. 왜 용도 변경, 뭐 형질 변경, 뭐 용적률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간에 다 서로 주고받은 것들이 다 문건으로 남아 있는데 예. 저는 그것 보고 아마 검찰이 자신감을 가지고 소환한 거라고 봐요.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아닌 제3자 성남시에 만약 기부 체납을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 변경의 대가로 보통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용도 변경을 할 경우 용도 변경을 받으면 용적률이 올라가니 이득이 되니 그만큼의
기부 체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성남시에 기부 체납을 두산이든 네이버든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거를 FC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것도 현금으로. 그렇지 않아요. 울산 모 구청장은 예. 어떤 행정을 하고 그 사람한테 그 구청의 정자를 기증받았거든요. 제3자 뇌물죄로 걸렸습니다. 아, 이거는 그 뇌물이라는 건 말이죠. 제3자나 아니냐 이 사람 이게 제3자나 아니냐를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가성이 중요한 거예요. 대가를 받고 한 거냐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 그럴 것 같아요. 기부 체납과 그럼 어떻게 다르냐? 물론 이제 기부 체납은 그 용지 안에서 기부 체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산이 가지고 있던 땅에 이걸 용도 변경을 해서 용적률 600. 그건 조건부 행정행위예요. 그 안에서 기부 체납 요거는 그는 행정행위 안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조건부 거죠. 행정행위예요. 근데 이거는 그건 상관이 숨겼잖아요. 없는데 이건 숨겼잖아요. 딴 거라면 그렇죠. 기부 체납이 된다는 말씀. 그렇죠. 기부 체납하고는 좀 다르고요. 아무튼 그 과거에 이런 관련된 판례를 보면 예. 그 유죄 판결 난 사안이 있습니다. K재단, 미르재단 사안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본인이 다니던 절에 맞아요. 10억인가 시주를 시주를 해가지고 그것도 유죄 판결 유죄 판결 받았죠. 제3자 뇌물 공여로. 사익을 갖지 않았지만 그럼요. 네. 절에 10억을 네, 내게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무죄가 됐던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이게 대가 관계에 있느냐, 그러니까 성남 FC를 제3자로 예. 볼 수 있느냐 이런 법률적인 논점들을 가지고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이 법정 그 논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고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그 출석해서 그 조사받는 태도로 보더라도 법정에 가서 싸우겠다. 뭐 구구절절히 어차피 검찰이 프레임을 짜놓고 조사를 하는데 어차피 기소할 거고 거기에 구구절절히해서 괜히 불리한 진술을 증거로 남기느니 법정 다툼을 하겠다. 이 입장인 것 같아요. 저도 딱 착수만 하면 아까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 김건희 여사 많이 돌아다니는 걸 적극 건의하셨는데 저도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법정에서 대법 판결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어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어제 다행이라고.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것은 법정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내가 당대표 계속 하는 거죠. 하겠다라는 또 다른 메시지.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당대표를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니까 예. 뭐 저희들도 뭐 이렇게 지켜봐야죠 뭐.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이게 금방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스룸 본 방송 때 댓글을 또 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당시 이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체포 소식을 전했었는데 김병장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그저 이재명 엮으려고 연애미 없구만 이런 의견 줬고요. 그다음에 동일 김님도 정황 증거지 직접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주셨고요. 네이버 이야기에 대해서는 힘짱님 큰데 뜯어야 많이 받는다. 받으니까 카카카카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대구 방문에 대해서는 그림자 미녀 진희님 유는 TV에 나온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제가 엉겹끼리 읽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TV에 나오면 지지율 떨어지니 김건희 여사가 나오나 보네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양이죠. 김건희 여사가 나오면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고요. 예. 티켓 주는 걸로 선 합시다. 안쪽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당 패널에 나오신 김건희 여사가 나오면 지지율 올라가죠.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아니, 댓글 이렇게 달아주셨잖아요. 궁금해하시는 알겠습니다. 그림자 미녀진님은 김근식 교수님 추천으로 이제 받게 됐습니다. 내 마음을 드러냈죠. 네, 예. 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석현리님입니다. SUKHYUN 리님. 차기 대선 나오려나 보지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문에 대해서. 27년이면 아메리칸 스타일. 55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 나이로 따지면 54시거든요. 네, 아메리칸 스타일인데요. 그러네요. 그 나이부터 은퇴해서 쉬기는 어려울 테니까 뭐라도 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KOJ님 준석이도 가고 경원이도 가고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그럼 일단 드리겠습니다. KOJ님도 일단 바쁘니까 웃음이 나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일단 선정해 드리고요. 또 지금 뉴스룸 뒤를 하면서 나온 댓글들 간단히 말씀 주시면 삼천포 드래곤님 지금 어묵국물 김 여사님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묵국물 납작만두 얘기할 때인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위로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이 크게 고개를 끄덕거리셨기 때문에 이분 역시 바로 드리도록 영화사 북권 바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배달에 시간이 걸립니다.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 얘기는 뒤에 하다 보니 별로 이제 댓글은 모으지 못했는데요. 앞서 이제 있었던 걸로 가름을 하고요. 일본님께서 나경원 전 의원 관련해서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주니 얼마나 고마울까
라는 의견 주셨고 류하영님은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 관련입니다. 외부 활동 안 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건 맞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하하라는 의견 줬습니다. 뭐 나름 또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드릴까요? 주세요. 예. 윤희석 전 대변인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바로 또 드리겠습니다. 요즘 강동값도 떨어져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런 의견에 바로 드리자고 한 거 보면 저희가 또 바로 맞는 지금 말이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이 좋네요. 예.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이 이해 간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강동감에서 얼마 전에 떨어진 뭘 떨어져요. 윤희석 대변인님이 영화표를 드리자라고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패널은 소중하니까. 네, 담청자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하영님 류하영님하고요. 일본님이시죠? 일본님. 죄송합니다. 일본님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삼천포 드래곤님. 삼천포 드래곤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자 미녀 지느님, KOJ님 이렇게 네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또 조금 소개를 하면 수요일에 녀석들 관련해서 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소개를 안 하고 저희 지금 카메라 감독님 다 퇴근해야 돼서 20분 안에 끝내야 될 21분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역시 박원석 의원님 물 흐르는 듯한 화제 전환 돋보였다고 칭찬 주셨습니다. 네. 짜지 네 않았습니다. 네 분 오늘 말씀 고맙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 D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금요일에는 오픈 뉴스룸으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